투자접박사전의 배경입니다. 오늘은 주택가격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워낙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 관심들이 많으셔서 우리가 영끌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요즘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주택을 매매한다. 지금 이 막차를 놓치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까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함부로 예측할 수도 없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도 많이 틀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차트 한 장에 녹여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인구 구조와 주택 가격,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기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꼭 살펴봐야 될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주택을 구매하거나 하실 때 참고는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시트 한 장만 놓고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국은행에서 가져온 건데요. 한국은행 리포트에서 가져온 건데 생산인구 비중과 주택가격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 이야기를 딱 하려면 생산인구라는 거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15세에서 64세 인구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죠. 너무 어리거나 너무 연로하시게 되면 사실 생산활동에 매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젊다,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면 생산 인구가 포션이 높거나 비율이 높거나 인구가 많아야 이제 상대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설명드릴 때 보시면 이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이제 한국보다 10년을 인구 구조가 앞서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서 유래가 된 거냐면 전후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쟁이 끝나거나 이러면 인구가 이제 좀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이 만나서 물론 전쟁 기간에도 이제 눈이 맞고 이렇게 하긴 하시겠지만 피난 가고 도망 다니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전쟁하다 보면 이게 사랑의 결실을 맺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후에 그동안 맺지 못한 결실들이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기 때문에 보통 전후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거를 일반적으로 베이비 부머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나라들, 미국, 캐나다니 일본 이런 것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구가 많이 이제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어땠냐면 지역 전쟁이 국지전이 굉장히 큰 게 있었죠. 그렇죠. 6.25라는 그 전쟁이 워낙 심각했고 컸기 때문에 그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모가 굉장히 세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의 그 차이를 놓고 이제 일본 인구 구조와 한국의 인구 구조를 상당히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의 인구 구조는 좀 더 먼저 온 거예요. 그러면 생산 가능성 인구가 이 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 그렇죠? 이 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 보시면 그때가 바로 뭐다? 이때가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이거든요. 혹시 그림이 좀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일본에서 가장 높았을 때 주택 가격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이제 줄어들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은 그로부터 이제 10년이니 이렇게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이비 부모가 세게 왔죠. 그러고 보니까 베이비 부모가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는 초등학교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국민학교라는 표현을 썼다니까요. 학교가 그때 기본적으로 최소한요 반이 10반이 넘었고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만난 친구가 그러는데 자기 국민학교 때는 18반이 있었대. 18반 세상에나. 그렇죠. 18반이 오전 오후반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젊은 베이비 부모가 태어나게 된 거죠. 자, 그게 이제 지금 보시면 인구 구조가 지금 딱 여기 있습니다.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입니다.
사실 인구 구조가 여기서만 딱 멈춰 있었다면 한국 인구 구조가 아직까지는 뭐 버틸만 할 텐데. 그렇죠? 이 100만 명씩 태어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해가요. 58년 개띠입니다. 58년 개띠. 1958년 개띠는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뭐 30만 명대 태어나는데 1년에 어마어마한 차이죠? 상상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요. 자, 이분들이 결혼을 하면 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몇 채를 지어야 할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 한수로 계산하자고요. 자, 우리나라 민법에는 한 사람이 몇 명하고 결혼하도록 돼 있냐면 불행히도 한 명하고만 결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명이 결혼을 할 때는 50만 호가 대략 필요하겠네. 그냥 러프하게 이야기만 하면 말이죠. 그러면 순식간에 1년에 50만 호씩 집을 때려 박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좁은 땅에 집을 지으려니까 아파트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거고요. 시범 아파트라는 아파트들. 그래서 강남의 시범 아파트들 보시면 택지 개발해가지고 5층, 6층 이런 주공 아파트를 지어댄 거예요. 19평 이런 것들. 그 당시에는 5층만 돼도 높았다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일단 집이 완성이 돼서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일단 결혼을 해서 이제 서울로 도시로 공장으로 몰려들면서 중학 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도시로 공장으로 몰려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랑의 결실이 맺히게 되고 그 당시 이제 나라가 성장하니까 자본도 축적이 되고 집이 좁죠. 그래서 그 다음 지은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민영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압구정이라든가 강남 이런 개발들이 다 그렇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압구정의 강남의 인기가 아주 좋았다라고 할 수 없는데 강남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강북에 있는 좋은 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강남의 그 민영주택, 그래서 민영주택의 시초가 여의도에 보면 시범 아파트 같은 형태가 있거든요. 시범. 그 당시 이렇게 아파트를 와우와우 짓다가 무너진 아파트도 있었어요. 급하게 짓다가 와우하고. 그 민영 아파트의 시초가 그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10몇 층짜리가 굉장히 그 당시에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 모델들을 보면 옆에 계단이 따로 있었어요. 비상시에 내려올 수 있도록.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자, 이런 이제 그 민영 아파트로 30평의 민영 아파트들. 그렇죠? 중산층들. 특히 이제 그 전문직이라든가 회사의 고위 임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본들이 축적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의 민영 아파트가 완성이 됐고요. 그 민영 아파트도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차면 이제는 물리적인 그 거주 공간이 아니라 주택이라는 것이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발전이 되죠. 왜냐하면 양적인 부분들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질적으로 틀려지는 거죠. 이 아파트에 있으면 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이 학교의 높은 수준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교육을 받고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이런 아파트들 없을까? 이렇게 이제 질적으로 단순히 이제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에서 차원이 좀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의 상황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인구 구조론으로 돌아와서 자, 보시면 지금 생산 가능성 인구가 최정점이고요. 당연히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고령화가 사실 진행되고 있어요.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보시면 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이렇게 이제 그 줄어드는 비율이 한국은 훨씬 더 가파르다는 겁니다. 왜? 베이비 부모가 세게 왔기 때문에 가령 58년 개띠라는 분은 이제 이미 은퇴를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늙어가시다 보니까 생산 가능성이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본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주택 가격 평균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한국은 어떻게 될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그래프로만 보면. 그래서 인구 구조로만 보면요. 이제는 주택 가격은 특히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무조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인플레이션 해치기는 물가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실제로 중소도시의 그 지방의 중소도시의 아파트를 가보시면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수도권이라든가 지방 대도시, 그렇죠. 거점 도시들 아니면 새로 개발되는 도시들, 막 이런 쪽에
그 아파트들은 가격이 물론 충분히 많이 엄청 뛰었지만 인구 구조상으로도 이제는 한계에 올 것이다. 일본만 해도 그 지방 중소도시 가면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허물는 것보다 그냥 두는 게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냥 둔 빈집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만 해도 이제 그런 시대가 바로 오진 않겠지만 지금처럼 최저 그렇죠? 한 명이 안 되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구 구조 상으로도 볼 때 이제 집을 살 사람 자체가 모수가 줄어드니까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투자로서의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가격. 오르는지 이건 또 오를 거예요. 개발 수요가 있거나 좋은 호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오르겠지만 그러한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집을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과거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지하철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더 오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지하철의 핵심이니까. 왜냐하면 지하철로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투자로서의 아파트를 사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역세권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단순 투자용이다 그러면 그 역세권이 아니라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이 주택 가격은요 함부로 예측도 할 수 없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갑론을박 환영합니다. 많은 의견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